안녕하십니까. 11월 18일 제12주차 화학의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제11주차는 실습기간에 업무가 여러분이 과중이 돼서 휴강을 했죠. 그 전주인 11월 4일 10주차 과제 제출 현황을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아무래도 실습기간이라서 여러분이 좀 바쁜 관계로 제출한 인원이 전보다는 적습니다. 이상이 있으면 문의 주시고요. 뭐 계산 문제라서 막연히 어렵다고 할 수 있겠지만 유제 같은 데 있는 거와 형식이 똑같기 때문에 대체로 잘 했습니다. 잘 된 과제 하나를 소개해 주면 이혜연 학생의 과제인데 풀이 과정도 잘 적었고 특별히 수식 편집기를 이용해서 눈으로 이렇게 보기에 그 식들이 이렇게 잘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답은 또 색칠을 해서 더 잘 보이게 했고요. 자, 참고하시고요. 먼저 대체 과제 얘기를 하는 게 낫겠죠. 우리가 유튜브를 이제 실행을 하고 여기서 물은 100도 100까지만 쳐도 연관 검색어가 이렇게 뜨죠. 물은 100도에서 끓는가. 그래서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하면 장하석의 과학 철학을 만나다 해서 1강부터 쭉 있는데 이제 9강이에요. 9강. EBS 쪽에 아무래도 화질이 괜찮은데 다 EBS 쪽이네요. 그래서 이제 그 클릭하면 이런 식의 45분짜리 동영상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물이 끓는 온도가 1기압에서 100도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 그 실험에서 끓여보면 100도에서 끓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 그 전에 끓던지 그 후에 끓던지 끓는 거를 이게 정말로 확인하는 것도 어찌 보면 쉽지 않은 일인데 한번 여러분이 좀 집중을 해서 시청을 해 보세요. 그래서 장하석의 과학 철학을 만나다 9강 물은 항상 100도씨에서 끓는가 이걸 시청해서 요약하는 것, 그 동영상에 대한 거 간단하게 두 가지 문제인데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11주차 적어주는 게 낫겠죠? 제 11주차 날짜도 적으려면 적고요. 대체 과제 파일 보낼 때 제목을 학번 이름하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1번 물은 항상 100도씨에서 끓는가. 이거는 이제 장하석의 과학 철학을 만나다. 제 9강. 혹시 이름이 또 틀렸으면 안 되니까. 장하석의 과학 철학을 만나다. 9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영상을 시청하고 요약하기. 이것이 첫 번째고 그거하고 연관이 돼서 우리가 만일 이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물이 100도에서 끓는 거를 이제 실험을 통해서 직접 보여주고 싶다. 이럴 때에 1기압이라고 가정하고 1기압
실제로 100도에서 끓는 거를 시연하려면 어떤 점을 고려해야 되느냐. 물이 100도씨에서 끓는 실험을 보여주려면 어떤 점을 고려해야 성공할 것인가. 온도계 이런 거 뭐 정확하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100도에서 끓는 장면을 보여주기 위한 건데, 동영상을 시청해 보면 이제 아이디어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하나의 파일로 해서 정리하는 게 대체 과제입니다. 제출은 언제까지냐 하면 언제까지라기보다 하루 날을 잡아서 제출하는 거예요. 2021년 11월 30일. 이메일로 물론 이제 첨부 파일로 제출을 하는 건데, 요 하루에 그 전에 내면 또 막 그 메일이 많아서 헷갈리니까 이번 달 말에 제출하는 거를 원칙으로 할 테니까 기간은 충분하죠. 오늘 18일이니까 열흘 정도 기간이 있습니다. 대체 과제는 이렇게 하고요. 지난주 우리가 수업을 요 부분은 했어요. 이 부분을 했는데 다 이제 설명을 대체로 하고, 물의 그 상평형 그림이다, 이런 거를 다음에 설명한다고 하고 나머지들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증기압부터 설명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증기압에 대한 그 네 가지 그 액체에 대한 증기압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의 상평형 그림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책을 보고 설명을 할 거예요. 이건 이제 물이 아니라 일반적인 어떤 그 액체의 경우에 실선으로 이렇게 상평형 그림이 되어 있는데, 이게 다른 게 녹아 들어가면 그 비휘발성 용질이 녹았을 때, 설탕 같은 게 녹았을 때 상평형 그림은 점선으로 변한다. 이런 거와 관련해서 총괄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등장을 해요. 총괄성이라고 해서 여기 네 개가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이런 거를 그 여러분이 받은 화학책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일단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우리 책에 보면 이제 이쪽에 상전이, 상변화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특별히 이제 액체에서 기체로 될 때, 이 앞부분은 증발이고 뒷부분은 응축이에요. 증발은 기화되는 과정이고 응축은 액화되는 과정이죠. 이게 이제 액체와 기체가 적절하게 충분히 시간이 지나면 증발되는 속도와 응축되는 속도가 똑같아질 때가 있는데, 그때를 우리는 평형이라고 하는데, 그냥 정지된 게 아니고 끊임없이 증발과 응축이 일어나는데, 그 속도가 같기 때문에 더 이상 그 기체나 액체의 양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정지된 것처럼 보인다 해서 변화를 강조하기 위해서 다이나믹, 동적 평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이제 동적 평형일 때에 무슨 용어가 등장하냐면 증기압, 평형을 강조해서 평형 증기압, 이런 용어가 등장을 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이게 U자간으로 된 압력계예요. 여기 회색깔로 되어 있는 게 수은이에요. 수은. 수은이 이제 워낙 밀도가 커서 웬만한 압력에도
높이가 이렇게 쉽게 변하지는 않죠. 그리고 이쪽은 이제 진공이니까 이제 이 아래 수의 요 높이를 같게 잡았을 때 우측에서는 요 수은이 누르고 있고 좌측에서는 기체가 누르고 있는 거죠. 기체의 압력이죠. 기체 압력이 곧 이 높이와 관련이 있다. 처음에는 액체만 있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기체를 빼버렸기 때문에 이 액체만 들어있고 나머지는 순간적인 이제 뭐라고 할까 진공 상태인데 그러면 곧바로 액체가 이렇게 증발을 하겠죠. 그래서 점점 여기 이제 기체가 많이 쌓이니까 그 기체가 사방으로 움직이면서 수은 기둥을 밀고 높이 차이를 유지하게 돼요. 처음에는 이제 기체가 얼마 없으니까 압력이 낮은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 기체가 점점 많이 차지게 되고 압력이 조금 더 높아져요. 충분히 시간이 지나면 이제 기체가 충분히 만들어졌다. 그러면 이 기체들도 충돌하면서 다시 액체로 응축을 하기 때문에 100개가 증발하면 100개가 응축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외적으로 봤을 때 더 이상의 변화가 안 보이는 상태. 그걸 우리는 평형에 도달했다. 그러죠. 그때 증기압을 측정을 해요. 좀 약간 높아진 상태인데 요 압력을 우리는 증기압이다. 강조해서 평형 강조해서 증기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증기압이 물의 경우에 압력이 있고 에탄올의 경우에 압력이 있고 다른 액체의 경우에 증기압이 있는데 아무래도 증발을 잘 하는 물질들은 같은 조건이라면 기체가 많이 생길 테니까 증기압이 높을 것이고 증발을 잘 못하는 그런 물질들은 증기압이 낮은 상태에서 기체가 잘 안 만들어지니까 평형이 되기 때문에 이 증기압만 측정을 해도 어떤 액체에서 측정이 된 건지 약간 짐작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건데 이 증기압은 뭐와 관련이 있냐 하면 분자 간의 결합하고 관련이 있어요. 분자 간의 결합. 이게 지금 인터몰레큘라 포스라고 해서 분자 간의 결합 입장에서 본 증기압의 설명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분자들 간의 그 힘이라는 거는 분자량이 커질수록 힘도 커집니다. 그래서 분자량이 커지면 증기압이 낮아져요. 분자량이 작으면 이제 증기압이 높아지고 여기 이제 예제 밑에 예제가 그걸로 설명이 가능한데 비슷한 알코올이 네 종류가 있는데 메탄올, 에탄올, 프로파놀, 부탄올. 이 탄소의 개수가 이제 하나씩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갈수록 분자량이 커지고 분자 간의 힘이 세지니까 기체로 되려고 하지를 않고 되도록이면 액체로 있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증기압이 이 분자량이 작은 게 가장 크고 갈수록 작아지는 이런 경향을 보이고 있죠. 이제 부등호로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위의 예제는 이제 조금 예외가 있는 거예요. 분자의 크기로 보면 얘가 제일 큰데 얘가 제일 작죠. 근데 증기압은 오히려 이 디에틸 이서가 더 크고 물은 제일 작다 하는 건데 요게 이제 수소결합이라는 용어 때문에 수소결합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하여튼 중요한 건 뭐냐 분자 간의 결합이 크면 이렇게 액체로 붙들고 있으려고 하니까 기화 증발이 잘 안 되고 증기압이 낮은 상태에서 끝나버린다. 이 에틸렌 글라이콜이라고 하는 거는 부동액의 성분인데 이거는 뭐 수소결합을 더 많이 해요. OH가 두 개나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증기압이라는 것이 이제 물만 가지고 실험을 한다고 해도 똑같은 조건이더라도 이제 온도가 달라지면 이 평형 증기압이 달라지겠죠. 왜냐하면 낮은 온도에서는 이 분자들의 운동이 조금 위축되어 있을 것이고, 뜨거운 온도로 가면 활발하게 운동을 하니까 기화가 더 증발이 잘 될 겁니다. 그래서 한 종류라고 하더라도 온도가 높아지면 평형 증기압이 높아진다. 그래서 몇 페이지 내려가면 그래프가 하나 PPT 화면에도 있는데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자, 이거는 온도에 따른 평형 증기압 그 곡선이에요. 그래서 가로축이 이제 온도고 세로축이 평형 증기압이죠. 물만 일단 먼저 볼 건데, 물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른 것도 뭐 올라가는 패턴은 비슷해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요. 기하급수라는 거는 지수함수의 형태처럼 증가한다 하는 겁니다. 아까 그 에틸 이서가 분자량은 크지만 이제 그 실제로는 이제 증발이 제일 잘 된다 해서, 똑같은 온도로 봤을 때 똑같은 실온에서 이렇게 측정을 한다 그러면 평형 증기압이 얘가 제일 높고 2등, 3등, 거의 얘는 뭐 꼴등이죠.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특별히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온도가 올라가면 증기압 곡선은 이렇게 곡선을 지수함수 곡선 형태로 띠면서 올라가게 된다. 특별히 이 증기압이 대기압이 될 때, 요 점선이 이제 대기압이에요. 대기압이 101 킬로파스칼이에요. 그 정도 되겠죠? 101 킬로파스칼. 이 대기압과 평형 증기압이 같다는 얘기는 이 액체가 전체적으로 끓는다는 현상으로 이제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의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1기압에서 끓는 점이 100도다. 에탄올, 에틸 알코올인 경우에는 78도에서 끓어요. 뭐, 이서라고 하는 거는 한 35도쯤에서 끓고, 이 글라이콜, 이 부동액에 쓰이는 이 글라이콜은 훨씬 높은 온도에서 끓죠. 이 평형 증기압 곡선, 이게 이제 그 증기압 곡선인데, 평형 증기압 곡선, 요거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따로 이제 한번 그림을 놓고 얘기를 하면 좋은데, 그래야 상평형 그림을 이해하기가 좀 편하니까. 자, 여기가 이제 온도죠. 여기가 T, 여기가 평형 증기압이에요. 물의 경우에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어떤 온도에서 만약에 뭐 50도에서 증기압이 이렇게 있습니다. 50도면 얼마쯤 되나요? 50도면은 여기니까 30 정도 되겠네요. 30kPa. 그래서 물이 액체와 수증기가 평형이 되어 있을 때 증기가 나타내는 압력이 30kPa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까 장치를 여러분이 알죠? 그래서 그 장치가 이렇게 있었는데, 하여튼 뭐 그림을 좀 다르게 해서, 자, 피스톤이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태로 평형이 되어 있습니다. 50도에서 현재 압력이 30kPa로 여기 액체와 수증기들이 이제 끊임없이 평형을 이루면서 존재하는데, 그 압력이 30kPa인데, 만약에 이 피스톤을 살짝 잡아당겨 갖고 부피를 늘리면 공간이 이제 넓어지니까 압력이 낮아지겠죠. 압력이 낮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은 물이 이제 증발할 수가 있고, 결국은 다시
30kPa로 될 겁니다. 그러면 30이 됐는데 또 당겨서 한 28kPa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압력이 낮아지면 다시 또 평형이 되기 위해서 이 액체들이 이렇게 쭉 더 많이 증발을 할 거예요. 이런 걸 계속 무한히 반복하다 보면 이 액체가 얘는 항상 30kPa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외부에서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이거보다 낮은 압력을 만들면 끊임없이 더 빨리 증발하기 때문에 이 액체가 전부 없어지게 돼요. 기체로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0kPa보다 약간 낮은 압력으로 조건을 만들어주면 이 50도의 28kPa는 액체만 존재하는 거예요. 요 선에 걸쳐야 액체와 기체가 공존하면서 평형을 이루는 거고, 반대로 평형이 돼 있는데 얘를 좀 밀어서 뭐 압력을 높게 했다. 그러면 여기 이제 과잉의 그 수증기가 있는 거니까 일부가 더 많이 액체로 돼요. 30을 만들기 위해서. 이걸 다시 또 더 눌러주면 더 많은 기체가 또 액체 뭐라고 할까? 압력을 높여주면 기체가 액체로 되겠죠. 아까 거꾸로 얘기했나 보네요. 그쵸? 그래서 아까 이 부분이 반대로 됐네요. 압력이 낮으면 전부 다 기체로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는 기체만 존재하는 영역이고, 더 높은 압력으로 가면 여기는 액체만 존재하는 영역이다. 여러분이 차분하게 생각을 해보면 판단할 수 있어요. 평형이 된 상태에서 압력을 높이면 과잉의 수증기가 액체로 된다. 높으면 액체로 된다. 낮으면 기체로 된다. 그래서 이 물의 평형 증기와 곡선이 이렇게 지나가면 그거보다 더 위쪽의 영역에서는 액체만 존재하는 영역, 아랫부분은 기체만 존재하는 그런 그 온도와 압력이 된다. 이거를 이제 액체에서 기체는 지금처럼 이제 증발과 응축이라고 하고, 또 액체에서 고체도 역시 평형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 곡선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쵸? 이때는 뭐 얼고 높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곡선을 여기다 마저 그리면 이게 온도가 낮아지다 보면 어느 온도가 되면 얼겠죠. 거기서부터 이제 액체가 언다고 하니까 액체가 고체로 되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이 고체와 액체 사이의 평형 곡선도 쭉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 가운데 부분이 액체가 존재하는 영역, 오른쪽이나 아랫부분이 기체가 존재하는 영역, 당연히 이 부분은 고체로 존재하는 영역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온도와 압력의 순서상에 의해서 마치 좌표 평면에 점을 찍으면 그 점이 놓이는 영역에 따라서 고체로 존재하냐, 액체로 존재하냐, 기체로 존재하냐, 아니면 액체와 기체가 평형을 이루고 있느냐, 고체와 액체가 평형을 이루고 있느냐, 고체와 기체가 평형을 이루고 있느냐 하는 그 판단을 내릴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거를 물의 상평형 그림이라고 해요. 자, 책에 이제 이런 게 나와 있으니까 책에 있는 그림으로 돌아가죠. 자, 여기 뭐 또 몇 가지 식이 나오는데, 가열곡선은 생략입니다. 요건 이제 다른 그 물질이지만 일반적인 상평형 그림이에요. 그래서 요 영역에서 이 영역으로 왔다 갔다 할 때는 증발과 응축이 되는 거고, 액체에서 기체로, 기체에서 액체로. 이 영역에서 왔다 갔다 할 때는 녹는 거와 어는 거. 여기서 왔다 갔다 할 때는 우리는 승화라 그래요. 둘 다. 여기서 그냥 기체로 되는 걸 승화,
여기서 이제 기체에서 고체로 되는 거는 디포지션. 이것도 이제 승화하긴 한데, 기체가 곧바로 승화돼서 고체로 이렇게 달라붙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물의 상평형 그림이에요. 아까 그래프는 요 부분이 이제 평형 증기압에서 여기만 보여준 거고, 나머지 온도와 압력 영역에서 확장을 해서 넓게 표시한 것이 지금 이 그림입니다. 너무 크네요. 여기서는 뭐 굳이 더 자세히 할 거는 별로 없는데, 세 곡선이 만나는 요 점을 삼중점이라 그래요. 삼중점. 물의 경우에는 0도보다 약간 높고 압력은 굉장히 낮은 상태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일기압이 있죠. 일기압을 똑같은 압력으로 이제 그었을 때 고체와 액체가 평형이 되는 이 온도를 물의 어는 점, 녹는 점. 액체와 기체가 평형이 되는 그 점, 선하고 만나는 이 점을 끓는 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액체와 기체가 평형을 이루는 이 평형 곡선은 압력을 높이다 보면 어느 한계 이상에서는 측정이 관찰이 잘 안 돼요. 그 최종 점을 우리는 임계점이다 얘기를 해요. 임계점. 이 물의 경우에는 374도이면서 2만 킬로파스칼 20기압 정도 됩니다. 이 정도 이상이 되면 이게 액체인지 기체인지 구분이 잘 안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임계점을 넘어서는 이 영역을 초임계 상태라 그래요. 이 초임계 상태는 이 보통의 이런 그 실온에서 관찰할 수 없는 특별한 여러 가지 물리적인 현상들이 나타나서 거기에 대한 연구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반대로 액체와 고체의 이 평형 곡선은 측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계속해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물의 경우는 이게 이제 음의 기울기처럼 일차함수라고 하면 이렇게 거의 직선 비슷하게 가고 있고, 물이 아닌 나머지들은 대체로 양의 기울기 쪽으로 이렇게 평형 곡선이 가고 있습니다. 이 상평형 그림, 이 순수한 물에 대한 상평형 그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용액의 상평형 그림을 비교할 필요가 있는데, 참고로 이 책에서는 이산화탄소에 대한 상평형 그림도 있어요. 이산화탄소입니다, 이게. 이 이산화탄소는 아까 그 101kPa 일기압이죠. 일기압이 되는 그 높이가 요 100 정도 돼요. 이게 Y축을 많이 압축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기압에서는 온도를 막 변화시킨다고 하더라도 고체와 기체 사이에서만 이렇게 변화가 일어난다. 우리 드라이 아이스 알고 있잖아요. 예, 고체가 곧바로 액체로 되지 않고 기체로 되는 거예요. 액체로 되려면 적어도 이 정도 압력 이상으로, 이 정도 압력 이상으로 해야 되고 온도도 잘 맞아야 되겠죠. 임계점이 이제 여기 온도와 압력이 여기 있는데 그거보다 높은 온도 압력에서는 초임계 유체다, SCF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산화탄소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요. 초임계 유체에 대한 설명들이 있고 초임계 유체에 대한 링크가 있고 이것도 초임계 유체, 이산화탄소의 초임계 유체로 커피에 카페인을 제거하는 내용이 여기 간단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이제 있고요.
이제 용액으로 되면 이게 순수한 물의 경우가 이거고 용액으로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오늘의 주제가 거긴데 이미 시간이 많이 가서 제대로 그 작정했던 부분을 우리가 이제 설명하기 좀 어려운데 자, 증기압이 낮아진다 하는 얘기가 있죠. 밑에 보면은 이제 순수한 물인 경우에 왼쪽이 순수한 물인 경우고 오른쪽이 비휘발성 용질, 설탕이나 포도당이나 이런 게 이제 녹아 있는 거예요. 이건 정성적인 설명인데 이게 평형 증기압 곡선할 때 상황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순수한 물만 있으면 이 물 표면에서 자유롭게 물 분자가 기체로 되기도 하고 기체가 언제든지 여기 접촉만 하면 액체로 응축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설탕물이다 그러면 이런 색깔이 이제 비휘발성 용질이에요. 설탕이나 포도당. 그러니까 이 표면의 일부가 이제 용질로 덮여 있으니까 증발하는데 제한을 받아서 이 위로 올라가는 화살표가 여기서는 4개였는데 아래로 내려가는 것도 4개였고 근데 이렇게 일부가 막혀 있으니까 2개가 올라가고 평형이 되는 것도 2개가 내려올 때 평형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기체의 입자수가 더 적은 상태에서 증발과 응축이 평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기의 압력이 용액이 되는 순간에 낮아지게 된다. 얼마나 낮아지느냐? 용질의 양, 상대적인 양, 결국은 농도라고 하는데 용질의 농도가 더 클수록 증기압은 낮아지게 된다.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평형 증기압 곡선이 제일 처음에 보여준 그래프가 있었는데 순수한 물일 경우에 그렇게 있다고 하면 평형 증기압 곡선이 순수한 물일 때 이렇게 있다고 하면 용액이 되면은 이렇게 좀 낮아지게 된다. 얼마나 낮아지느냐? 농도가 진해질수록 더 많이 낮아진다. 여기서 첫 번째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농도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여기 보면 X라고 하는 그 농도 용어가 하나 나오게 되는데 X라는 거는 몰 분율이에요. 몰 분율. 여기에 몰 프락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몰 분율이 이제 농도거든요. 그래서 농도를 한번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제 증기압이 내려감으로 인해서 총괄성이라고 하는 현상이 생기는데 파워포인트에 있는 그 총괄성. 근데 이 총괄성은 농도와 관련이 있다. 그래서 농도에 대한 2가지 농도에 대한 설명을 여기서 먼저 하고 들어갑니다. 그 하나가 뭐냐 하면 몰 분율, 프락션이 분율이에요. 또 하나는 몰랄 농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아무래도 아래까지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보여주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화면이 한 번에 안 들어오네요. 자, 일단 화면에서 보면 그 농도는 몰라러티 해서 몰농도예요. 우리가 말하는 몰농도 끝에 RITY예요. 요거는 LITY죠. 요거는 RITY예요. 큰 M으로 쓰고 있고 얘는 작은 M으로 써요. 그리고 몰 프락션은 뭐 다른 거랑 헷갈리진 않으니까 몰 프락션은 전체 몰수분의 어떤 성분의 몰수다. 밑에 몰랄 농도는 용매의 질량을 킬로그램으로 쓴 것분의 용질의 몰수다. 이게 이제 몰랄 농도입니다.
농도만 3개를 좀 비교해서 적어주고 책에 있는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많이 쓰는 거, 이전부터 써왔던 것이 몰 농도예요. 몰 농도. 자, 얘는 V분의 N인데 이때 V는 용액의 부피예요. 요거는 리터 단위로, 얘는 용질의 몰수. 조금 헷갈리는 게 이제 총괄성에 나오는 부분인데 몰랄 농도 스몰 m으로 표시를 하는데, 이거는 질량분의 몰수인데 이렇게 표시는 잘 하지 않는데, 이거는 용매의 질량. 이건 반드시 킬로그램 단위로 적고, 위에는 똑같아요. 용질의 몰수. 세 번째로 몰 분율은 우리가 이제 X 또는 카이 이렇게 나타내는데, 어떤 성분을 여기다가 적어요. 뭐 A라는 성분의 몰 분율 그러면 전체 모든 성분의 몰수의 합분의 A의 몰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몰 분율로 표시된 거는 0하고 1 사이에서 값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는 질량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온도에 무관이에요. 온도가 변해도 농도가 안 변해요. 얘는 부피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온도에 영향을 받는다. 농도를 정확하게 만들어 놨어도 온도가 변하게 되면 이제 그 농도가 값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 책을 보면 그런 설명이 있고, 예제가 두 개가 있어요. 똑같은 그 상황에서 몰 분율과 몰랄 농도, LITY 질량으로 되어 있는 거를 구해봐라 하는 건데, 여기 보면 에틸렌 글라이콜이라고 하는 게 분자식이 있습니다. 2220g. 그쵸? 그 다음에 2000g의 물은 H2O죠. 2000g의 물. 보통 이제 2리터 합쳐서 부동액을 만들어요. 이게 부동액에 대한 그 언급이 있는데, 겨울에 냉각수가 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부동액을 만드는데, 에틸렌 글라이콜과 물을 1대1로 섞는다. 자, 여기서는 그냥 2220g의 에틸렌 글라이콜과 2000g의 물이 섞여 있다면 몰 분율은 얼마고 몰랄 농도는 얼마냐. 자, 몰 분율은 몰수도를 구해야 되니까 이제 2220g을 몰질량으로 나눠서 35.8g을 얻었고, 물은 2000g을 18.02 몰질량으로 나눠서 111몰을 얻었습니다. 두 개가 섞여 있는 거예요. 하나는 35.8몰, 하나는 111몰. 근데 이 에틸렌 글라이콜의 몰 분율을 물어봤으니까 전체 몰수분의 에틸렌 글라이콜의 몰수
해서 0.244 이렇게 나왔어요. 그 두 번째는 이제 몰랄 농도죠. 몰랄 농도는 여기 잘렸으니까 좀 더 내려서 뭐 계산이 그렇게 농도 계산하는 과정이 어렵지는 않아요. 몰랄 농도라는 거는 여기서 이제 용매니까 용매의 질량, 용질의 몰수, 이게 몰랄 농도거든요. 여기서 용매는 이제 물이 될 것이고 용질은 에틸렌 글라이콜이에요. 에틸렌 글라이콜은 위에서 35.8몰 계산해 놓은 게 있죠. 물은 2000g이라고 했으니까 킬로그램으로 하려면 2라고 쓰면 되겠죠. 2kg. 그래서 여기 이 킬로그램으로 바꿔서 분모에다가 집어넣고 그러면 2kg의 물분에 35.8몰의 에틸렌 글라이콜 해서 2분의 35.8 해서 계산하면 17.9몰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농도는 이제 언제든지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몰 분율과 몰 농도와 몰랄 농도. 몰 농도는 그 이전에 나오는 내용이라서 여기서는 보기가 없습니다. 간단히 연습을 하고 예제도 거기 있고 이 몰랄 농도에서 몰 농도로 바꾸려면 뭐 밀도가 주어지면 역시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있고 아까 말한 대로 증기압 내림이 있었죠. 증기압이 내려가면 이제 상평형 그림이 같이 바뀌게 돼요. 여기 보면 파워포인트에도 있는 내용인데 여기까지만 간단히 하고 이후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요것이 이제 순수한 물이에요. 순수한 물. 점선은 용액, 비휘발성 용질이 들어있는 녹아있는 용액. 그래서 위에까지 쭉 이제 확장이 되어 있는 건데 특별히 1, 2합이 되는 요 수평선을 이렇게 그어보면 순수한 물이 여기 물이라고 하면 100도에서 끓었을 텐데 용액이 되니까 더 오른쪽으로 끓는 점이 더 올라가게 된다. 아까 여기 기울기가 이제 음의 기울기가 사실은 물의 경우에 맞는데 이게 이제 0도에서 정상적으로 어느 온도가 있었으면 용액이 되면 그 평형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을 하니까 좀 더 어는 점이 낮아진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이런 변화가 있느냐? 델타 P에 관련이 있으니까 이 델타 P는 라울의 법칙이라고 해서 이제 용질의 몰 분율에 비례한다 하는 게 있어요. 농도에 비례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론이 이런 뭐라고 하나, 끓는 점은 높아지고, 어는 점은 내려간다. 그리고 증기압은 낮아진다. 그거와 관련해서 삼투압이라는 현상도 생긴다. 하는 이 네 가지 현상이 등장을 하게 돼요. 파워포인트에 있는 이 화면을 보면, 우리가 총괄성이라고 해서, 증기압이 내려가고 어는 점이 낮아지고 끓는 점이 높아지고 삼투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이 전부 용질의 종류에는 무관하고 오로지 농도에만 이러한 현상이 더 커졌다 작아졌다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다가 포도당을 녹였느냐 설탕을 녹였느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오로지
농도만, 이게 1 몰랄 농도냐, 뭐 0.1 몰랄 농도냐, 요것만 정해지면 이런 현상들이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가 결정이 된다. 그래서 모든 용질에 대해서 그냥 총괄해서 농도에 대해서만 의존한다. 그래서 총괄성이라고 해요. 총괄성에는 증기압 내림, 어느 점 내림, 끓는 점 오름, 삼투압, 이 네 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 총괄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 시간에 동영상에서 하고, 이게 짧은 시간 안에 하려니까 많이 설명을 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오늘은 12주차 과제는 연습 문제에서 하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니까 뒤쪽으로 좀 가야 되겠죠. 원래 총괄성에 대한 연습 문제를 하려고 했는데 거기까지는 진도를 나가지 못해서 농도에 대한 걸로 둘 중에 하나를 정해 놨었는데 농도에 대한 걸로 합니다. 자, 32번, 38번이에요. 그냥 단순 계산입니다. 단순 계산. 32번, 38번. 32번은 용질과 용매에 대해서 몰 분율을 계산해라. 네 가지. 어차피 할 줄 알면 뭐 다 하는 건 좀 그러니까 CD만 과제로 하겠습니다. 32의 CD. 그 다음에 38번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오늘 예제에서 연습을 했으니까 다음 용액에서 몰랄 농도를 계산해라. 몰랄 농도도 역시 CD만 하는 걸로. 뭐 문제 푸는데 뭐 너무 많이 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32번, 38번. 제 12주차 과제 11-32번 C D 11-38번 C D. 아무래도 이제 계산 문제니까 이게 적을 때 수식 편집기를 이용하는 게 좋고요. 과정도 적고 계산은 계산기로 잘 해보세요. 위에는 몰 분율, 아래는 몰랄 농도예요. 몰 농도가 아니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